3,500억 원짜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한 나라의 LNG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렸나 말들었는데 그 배를 만든 회사는 수리조차 못했어요. 2023년 11월 중국에서 건조된 대형 LNG 운반선 C SI 칭다오가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에서 화물을 싣던 중 완전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발정이 4대가 동시에 고장났고 조사관들이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대 중 3대는 현장에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할 배가 자기 조명도 못 켜는 상황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터미널의 선석이 딱 하나뿐이라는 점이었어요. 배 한 척이 멈추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10일 동안 남방우 최대 규모의 LNG 시설이 마비됐고 운영사인 오리진 에너지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서 생산량을 줄여야 했어요. 결국 예인선 8척이 동원돼서 이 무력해진 배를 끌어냈고 몇 주간 수리 시도가 실패한 뒤에 중국까지 20일에 걸쳐 끌려갔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은 181간 호주 해역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사실상 다시는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점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5년 전에 똑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자매선 씨, 이 글래드스턴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추진력을 완전히 잃고 3일간 표류하다가 파푸아 뉴기니까지 예인된 적이 있어요. 같은 조선소, 같은 시리즈, 같은 대형 사고. 6척 중 2척, 33% 고장률인데 이 배들은 20년 이상 운항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런 일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몇 달 뒤부터 계약 발표에서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엔진이 4,339억 원 규모 계약을 공시하고 HD현대 마린엔진이 한 주 만에 중국 조선소들과 864억 원어치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어요.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엔진 수출액은 7억 8,200만 달러로 불과 2년 전의 2.6배가 됐고 2025년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집계해보니 한국이 전량수주, 중국은 0척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LNG 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 사고들이 글로벌 해운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는지, 그리고 호주 바다에서 벌어진 2번의 참사가 어떻게 한국 산업의 수년 만에 가장 큰 대박으로 돌아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CESI 청도 사건이 왜 업계에 충격파를 보냈는지 이해하려면 5년 전 모두가 무시했던 첫 번째 경고신호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10월 CESI 글래드스턴이라는 새 LNG 운반선이 상하이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출고됐는데 중국 조선업에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시노펙 호주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된 6척 시리즈의 첫 번째 배였고 지분 구조를 보면 아시아 해운 강자들의 올스타전 같았습니다. 중국 코스코가 41%, 시노펙이 39%, 그리고 일본 몰이 나머지 20%를 보유했어요. 중국 최대 해운사, 최대 정유사,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가 한 배의 이름을 걸었으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18일 CESI 글래드스턴은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에서 LNG를 가득 싣고 중국 베이하이를 향해 출항했어요. 항해 3일째 솔로몬의 어딘가에서 주기관이 그냥 멈췄습니다. 버벅거린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춘 거예요. 선박은 NUC 상태를 선언했는데 이건 Not Under Command의 약자로 해운업계 용어로 우리는 떠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일 동안 소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배가 태평양에서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렸어요. 인양 예인선 패시픽 살보어가 결국 도착해서 파푸아 뉴기니 라바울까지 느린 속도로 끌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리다고 한 건 시속 4.6km, 대략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 속도예요. 수리를 마치고 항해를 재개한 건 7월 5일로 고장난 지 무려 17일 만이었습니다. 자, 17일이 LNG 운반선에서 얼마를 의미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2018년 6월 당시
이 선박들의 용선료가 하루 17만에서 20만 달러 사이였어요. 17일을 곱하면 용선료 손실만 300만 달러, 대략 400억 원 이상입니다. 예인비, 긴급 수리비, 화물삼 주 늦게 배송한 위약금은 별도고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한 달 내내 골치 아픈 수준이에요. 놀라운 건 업계가 얼마나 빨리 디디버렸는가요. 스플래시 247이 이 배가 추진 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보도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일도 있다. 배도 고장 나는 거다. 별일 아니다였어요. 사건 하나가 패턴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패턴이 될 때가 있죠. 5년 뒤 C2 칭다오의 발전기가 거의 같은 해역에서 고장 났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고장이 정말 그냥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훨씬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는지. 첫 번째 사건이 경고였다면 5년 뒤에 벌어진 일은 본격적인 재난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가 배 한 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CESI 칭다오가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APLNG 터미널에 도착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적재하기 시작했는데 LNG 해운업에서 이보다 일상적인 일도 없어요. 이 배도 같은 상하이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2017년 1월에 인도받아서 거의 7년간 별 문제 없이 운항했습니다. 다음 날 LNG가 탱크로 펌핑되고 있던 중에 선박의 모든 시스템이 꺼졌어요. 조명, 펌프, 통신, 추진력 전부 다. 기술 용어로는 정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300m짜리 떠다니는 가스 컨테이너가 아주 비싼 문진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이 나쁨에서 진짜 재앙으로 넘어갔어요. 커티스 아일랜드 A, PL, NG. 터미널은 선석이 딱 하나인데 이건 주유기가 하나뿐인 주유소 같은 거예요. 누가 주유기 앞에서 차가 고장나면 그 차 치울 때까지 아무도 주유를 못해요. 다만 이 경우에 차가 10만 톤이 넘고 뭔가 잘못되면 작은 동네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의 액화천연가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죠. 10일 동안 고장난 배 한 척이 LNG 수출 시설 전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인 오리진 에너지가 11월 28일에 발표하길 저장 탱크가 완전히 찼고 상류에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넣어둘 데가 없어서 천연가스를 땅속에 그냥 두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건 공급망 담당자들이 식은땀 흘리면서 깨는 그런 종류의 운영 악몽이에요. 적재 대기 중이던 다른 선박들 CESI 리안양강, CESI 티엔진 포함, 네 같은 시리즈 배들이요. 터미널이 멈춰 있는 동안 대시 내리고 기름값이랑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호주 해사안전청이 조사하러 올라갔을 때 발견한 건 누구도 예상 못한 수준이었어요. 발정이 4대 전부 고장났고 수리 시도 후 조사관들이 판단하기를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건 한 대뿐이고 나머지 3대는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대양을 건너야 하는 배가 자기 항해 등 전력도 못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12월 1일 무력해진 선박을 선석에서 묘박지로 끌어내는 데만 예인선 8척이 8시간 동안 매달렸어요. 배가 자력으로 움직이면 보통 30분이면 되는 작업입니다. 3주 더 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CESI 칭다오를 중국까지 예인하기로 결정했는데 20일이 걸렸고 아마 베이징과 선박관리회사 사이에 아주 불편한 컨퍼런스 콜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호주 해사안전청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2024년 1월 3일 180일간 호주 해역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공식 성명에서 선장과 선박관리회사에 대응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호주 관료 언어로 우리는 매우 불쾌하고 이 배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피해 규모를 숫자로 볼게요. 이 터미널에서 만재 LNG 화물 한 건이 시장 가격에 따라 5,500만에서 8천만 달러인데 10일간 차단되는 동안 최소 3건의 화물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었어요. 잠재적으로 2억 4천만 달러, 대략 3,300억 원 규모의 화물 가치고 용선료 손실, 예인비, 수리비, 뒤따른 보험 청구는 별도입니다.
이 돈이면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축구팀 선발 선수 전원을 사고도 연봉 줄 돈이 남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금전적 피해가 최악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게 진짜 문제였거든요. 이건 더 이상 일회성 고장이 아니었고 해운업계는 이제 아주 불편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LNG 해운업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장률이 나타납니다. 후동중화조선소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시노펙 호주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 6척을 인도했어요. CSI 글래드스톤, CSI 칭다오, CSI 베이하이, CSI 티안진, CSI 웬초, CSI 리안윤강. 이 6척 중 2척이 인도 후 7년 내에 치명적인 추진 계통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20년에서 25년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33% 고장률이고 예정에 없던 고장 한 번에 수천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는 업계에서 이 확률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더 불안한 건 중국산 LNG 운반선이 신뢰성 문제를 보인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08년에 후동중화가 중국 최초의 국산 LNG 운반선 다팽선스를 인도했는데 14개월 만에 싱가포르 조선소에서 장기 수리를 받고 있었어요. 같은 시리즈의 다팽 프린세스도 과급기 고장이 심해서 긴급 기술 지원을 받아야 했고요. 제 생각에 이런 패턴이 다른 선박 시리즈, 다른 연도에 걸쳐 반복되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해운업계 밖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해운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세계예요. 대형 해운사 경영진들이 다 서로 알고 런던, 싱가포르, 함부르크에서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아침 커피 마시면서 같은 업계지를 읽어요. CSI 칭다오가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10일간 막고 181년 입항 금지를 당했을 때 그 뉴스는 로이드스 리스트랑 트레이드 완스만 나온 게 아니라 업계 만찬에서 다들 그 얘기만 했어요. 베어드 마리타임의 한 해운 칼럼니스트는 LNG 부문에서 반세기간의 운영 우수성 동안 이런 사건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지은 단지가 몇 년 만에 심각한 구조 문제가 생기면 서울의 모든 부동산 중개사가 다음 주까지 알고 갑자기 매수자들이 시공사가 어디냐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ESI 사건들이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산 LNG 선박을 보는 시각에 정확히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적 파급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났어요. LNG 운반선은 보통 선가의 1.5%에서 3%를 연간 보험료로 내는데 2억 5천만 달러짜리 선박이면 연간 300만에서 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같은 선대에서 7년 내에 대형 사고가 2번 발생하면 보험사들이 업계에서 추가 보험료 할증이라고 부르는 걸 붙이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고위험 대상이라는 할증료죠. 일부 분석가들은 단일 선대에서 반복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10%에서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매년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쌓이는 거예요. 한편 중고선 시장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중반에 5년 된 한국산 LNG 운반선이 약 2억 5천만 달러에 거래됐는데 신조선 가격의 96%로 역대 최고가였어요. 제 생각에 그 프리미엄은 추상적인 건조 품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검증된 신뢰성에는 가격이 있고 매수자들이 그걸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시장의 표현이었죠. 한국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선대의 약 93%, 700척 중 650척 정도를 건조했는데 이 사건들 이후로 그 지배력이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비즈가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표현을 썼어요. 반사익, 남의 불행에서 오는 이득이라는 개념인데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충분히 크게 넘어지면 그들이 잃은 고객은 어딘가로 가야 하고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면 당신한테 오는 거예요. 남은 질문은 그 반사익이 정확히 얼마나 클 것인가였는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계약 발표가 쏟아지면서 그 답은 가장 낙관적인 한국 경영진의 예상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이 얼마나 컸을까요? 숫자를 보면 거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2022 년에 한국은 중국에 약 2억 9,800만 달러어치 선박 엔진을 수출했는데 괜찮은 숫자지만 특별할 건 없었어요. 2023년에 그 수치가 거의 2배로 뛰어서 5억 8천만에서 6억 8천만 달러 사이가 됐고요. 2024년에는 대중국 엔진 수출이 7억 8,200만 달러를 찍었고 부품까지 합치면 총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수출이 2.6배 늘었고 2025년 8월까지 이미 5억 9,200만 달러를 중국에 보내서 연간 8억 달러를 넘길 기세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선박 엔진의 50%에서 70%를 공급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1위 공급국입니다. 제 생각에 이건 가격 경쟁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장 지위가 아니에요. 대안이 용납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을 때만 가능한 지배력이죠. 2025년 1월 계약 발표들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1월 14일 한화엔진이 아시아 선주, 중국으로 추정 와 4,339억 원 규모 계약을 공시했는데 이게 2024년 전체 매출의 36%가 넘는 단일 계약이에요. 작년에 판 것의 3분의 1 넘는 케이터링 계약을 따낸 식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 전망이 완전히 바뀌는 수준의 주문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HD 현대 마린엔진이 중국 조선소 장수양쯔장, 타이저우 산프와 연달아 계약해서 합계 864억 원을 따냈고요. 일주일 만에 한국 엔진 업체들이 중국 바이어들한테서 5,2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헤드라인은 LNG 운반선 수주 장부에서 나왔어요. 업계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8월까지 전 세계에서 체결된 LNG 운반선 계약을 집계했을 때 한국 빅3, 삼성중공업, HD현대3호, 한화오션, 가 모든 수주를 가져갔습니다. 소스에 따라 16척에서 28척 사이로 집계됐지만 중국 점유율은 전부 일치했어요. 0척. 줄어든 점유율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분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0척. 2024년에 한국이 48척, 중국이 28척 수주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IM증권 애널리스트가 상황을 직설적으로 설명했어요. 중국 조선소는 이제 중국 자본이 직접 관여된 프로젝트에서만 수주하고 글로벌 해운사들은 중국 발주를 사실상 중단했다고요. 이 변화의 일부는 미중 무역 긴장 때문이에요. 2025년 중반부터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기항하면 건당 100만에서 150만 달러 할증료가 붙어서 미국 노선에는 경제성이 안 맞게 됐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 CE 사건들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선주들에게 추상적인 정책 우려를 넘어서 중국 품질을 불신할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유를 줬으니까요. 한국 엔진 업체들의 실적이 이 수요 급증을 반영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가 2025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부러워서 눈물 흘릴 숫자예요. 비교하자면 그들의 조선사업부가 약 13% 마진으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업계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수준이에요. 엔진 사업이 배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매출 1달러당 60%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한화엔진의 변신은 더 극적이었어요. 2023년에 영업이익 870억 원을 냈는데 괜찮지만 특별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2024년에 그 숫자가 7,150억 원으로 폭발했습니다. 719% 증가, 대략 전년의 8배예요. 수주장호가 2025년 1분기에 역대 최대인 4.1조 원을 찍었고 한국 조선소양 인도 슬롯은 2027년까지, 중국 조선소양은 2028년까지 채워졌어요. 한국 산업주를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 이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게 만드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마진을 만드는 건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주문받는 엔진의 종류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한국 엔진을 단순히 선호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격차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간단해요. 중국은 왜 그냥 자기들 엔진을 못 만들까? 돈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배 자체는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 뭐가 실제로 막고 있는 걸까? 답은 조립하는 것과 진짜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에 있어요. LNG 운반선 엔진을 만드는 건 자동차 엔진을 키운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잡성이에요. 이 엔진들은 영하 163도에 저장된 연료를 다루고 LNG와 일반 디젤 사이를 매끄럽게 전환하고 300바 압력으로 가스를 분사하는데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대략 100배예요. 이 모든 걸 대부분의 산업 장비를 파괴할 조건에서 대양을 건너며 20년간 안정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딱 두 회사가 통제해요. 독일의 MN 에너지 솔루션과 스위스의 윈지디. 네, 중국 국영 CSC가 윈지디 지분 70%를 샀어요. 하지만 소유권이 역량은 아니에요. 실제 엔지니어링 팀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는 스위스 빈터 투어에 그대로 있어요. 중국은 설계를 라이선스 받을 수 있지만 레시피를 라이선스 받는다고 셰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HD 현대나 한화 같은 한국 기업들은 30년 넘게 이 라이선스로 제조해왔고 그 시간 동안 수백만 시간의 실제 운용 데이터, 수천 건의 해결된 문제들, 그리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빨리 감기도 안 되는 종류의 조직적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 경험 격차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2024년 10월 HD 현대가 세계 최초로 고압 직접 분사 방식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선급, ABS, DNV, 로이드를 포함한 7대 선급의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이 엔진은 기존 디젤 대비 온실가스를 90% 줄일 수 있는데 중국이 상용화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한 기술입니다. 한화 엔진도 수주장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신규 계약의 88%가 이중연료 엔진인데 기존 엔진보다 가격이 20% 비싸고 영업이익률도 3%에서 5%포인트 더 높아요. 제 생각에 진짜 해자는 여기 있어요.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가 의무화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엔진을 만드는 것. 규제 얘기가 나왔으니 국제해사기구에서 곧 나올 것들이 이 기술 격차를 훨씬 더 결정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국제해사기구가 해운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규제 패키지를 승인했는데 이건 한국한테 정확히 유리하게 작용해요. 프레임워크가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넷제로. 2027년부터 5천 총톤 이상 선박, 해운 탄소 배출의 85%를 차지. 이 구속력 있는 요건을 적용받고 IMO는 국제해운 최초의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연간 110억에서 130억 달러의 탄소 수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더 빨리 움직였어요. 2024년 1월부터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됐고 2027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의 100%를 내야 돼요.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 연간 약 140만 달러, 탱커가 약 110만 달러, 벌크선이 약 120만 달러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럽 항만에 경제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세계 최대 무역권 중 하나의 접근을 잃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선대가 대규모 교체 사이클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주되는 배들은 25년 수명 전체를 이 규제에서 운항하게 되는데 그래서 2024년 신규 선박 발주의 41%가 이미 친환경 선박이었고 2030년에는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제 생각에 기본 이중연료 기술 상용화도 아직 어려운 중국 엔진 업체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추진으로 질주하는 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인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수년 앞서 있는 기술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입지가 더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엔진 업체들이 동쪽에서 수주장부를 채우는 동안 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업조선업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숫자가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상업 선박 건조의 0.2% 미만을 차지하고 전국의 활성 조선소가 8곳밖에 안 남았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단일 국영 조선사가
2024년 한 해에 생산한 톤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총 건조한 것보다 많아요. 자동차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차의 99%를 수입한다는 걸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다만 배로, 그리고 상당한 안보 함의가 있는 MASGA 이니셔티브, 메이크 아메리칸 시핑보드 굿 그레이트 에이건 가해법으로 등장했고,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전체 투자 패키지가 1,500억 달러, 대략 21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급 산업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화가 2024년 12월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해서 미국의 제조 거점을 가진 최초의 한국 조선사가 됐어요. 그리고 2025년 8월에 50억 달러, 인수가의 50배, 확장 계획을 발표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1.5척에서 20척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최초의 미국산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건데, 텍사스에 최초의 한국식 삼겹살집을 열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확실히 야심차고 현지인들을 좀 긴장시킬 수도 있는 HD현대는 다른 접근법을 택해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 헌팅턴 인걸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해군 지원함을 공동 설계 건조하기로 했어요.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건조에 참여를 확보한 건 처음으로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연간 3천억 달러 시장에 문을 연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투자 규모만이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50년에 걸쳐 쌓인 한국 조선 전문성이 세계 최대 경제국이 스스로 개척했다가 잃어버린 산업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만큼 가치 있게 된 거예요. 중국 조선소가 마스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엔진 기술이 이제 스스로 이 선박들을 만들 수 없는 미국 조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체를 만들고 미국은 배 만드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한국은 그걸 움직이게 하는 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진짜 가치가 있는 곳은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2018년 6월 CESI 글래드스턴이 태평양에서 3일간 무력하게 표류했을 때 업계는 고립된 사건으로 치부했어요. 5년 뒤 CE 칭다오가 호주 최대 LNG 터미널을 10일간 마비시키고 181 입항 금지를 당하고 중국까지 예인됐는데 아마 해운 역사상 가장 비싼 창피 행진이었을 거예요. 6척 중 2척, 33% 고장률. 그리고 갑자기 글로벌 해운업계는 왜 지난 30년간 한국 엔진을 발주해왔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숫자들이 나머지를 말해줘요. 대중국 엔진 수출 3년 만에 2.6배, 한화 엔진 이익 1년 만에 8배, HD 현대 엔진 사업부 21% 마진, 2025년 LNG 운반선 발주 한국 100%, 중국 0%. 제 생각에 이건 수십 년간 축적된 전문성이 경쟁자의 공개적인 실패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고 싸게 배의 몸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 대양 한가운데서 고장 나면 안 되는 부분, 그게 한국 엔지니어링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곳입니다. 어떤 기회는 혁신에서 오고 어떤 기회는 투자에서 와요. 그리고 이번 같은 기회는 누군가의 배가 정확히 안 될 때 고장 나면서, 그리고 당신은 절대 고장 안 나게 만드는데 50년을 썼기 때문에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